안녕하세요. 홀로 4살 된 아들을 키우고 있는 30대 후반의 여자입니다. 남편과 사별을 하게 된 사연이냐고요? 아니요. 사랑하는 사람과 백년해로 할 줄 알았지만 그건 그저 제 바람일 뿐이었어요. 파란만장했던 제 결혼 생활 이야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저의 20대 청춘이 끝나갈 무렵 주변에서는 하나둘 제 짝을 만나 결혼도 하고 출산도 하게 되면서 누군가의 아내 그리고 한 아이의 엄마가 되어갔지만 저는 제 짝을 찾는 게 너무도 어려웠어요. 그러다 보니 당연히 회사와 집만 오가는 게 제 일상의 전부였죠. 이제와 생각해보면 일과 집 밖에 다니지 않아 제 짝을 찾는 게 어려웠던 건지도 모르겠네요. 반복되는 일상을 보내는 제 모습을 안타깝게 바라보던 가장 친한 친구가 자신의 남편 지인 중에 정말 좋은 사람이 있는데 저와 잘 어울릴 것 같다며 소개팅을 해보라는 겁니다. 처음에는 남사스럽기도 하고 그런 자리 어색하고 민망해서 싫다고 거절했지만 친구의 끈질긴 꼬드긴 끝에 대충 만나서 차나 마시고 끝내자는 마음으로 소개팅 자리에 나가게 되었어요. 하지만 그런 생각과는 다르게 소개팅 상대의 남자를 보자마자 나 저 남자와 결혼하겠구나 라는 느낌이 단번에 왔고 이게 운명이구나 싶었죠. 신기하게도 저만 느꼈던 게 아니더라고요. 나중에 남편이 이야기해줬지만 저를 처음 본 그날 제게 첫눈에 반했다고 하더군요. 그렇게 저희는 첫 만남임에도 불구하고 연인이 되었어요. 연애한 지 1년이 조금 안 되었을 때 남편이 자신은 홀어머니와 함께 지낸다는 것을 털어놓았고 늘 데이트할 때면 혼자 시간을 보낼 시모를 마음에 걸려 하길래 저는 시모랑 같이 시간을 보내자고 이야기했고 그 뒤로 시모와 셋이서 식사를 자주 하게 되었는데 그때마다 너무 잘 대해주셨고 저는 그런 시모의 성품이 참 곱다고 느꼈어요. 시모의 모든 면이 좋았지만 하나 마음에 걸리는 것이 있었는데 바로 아들 바보라는 것이었어요. 물론 저도 살뜰히 챙겨주시긴 했지만 어찌나 아들을 바라보는 눈빛에서부터 꿀이 뚝뚝 떨어지던지 가끔은 제가 눈치 없이 껴있는 것 같다고 느껴지기도 했으니까요. 시모가 아들 사랑이 지극하다는 것을 아는 주변 친구들에게 분명 결혼하면 며느리를 질투하는 마음에 시집살이를 심하게 시킬 거라는 말을 자주 듣게 되었죠. 하지만 저는 남자가 중립적으로 행동한다면 고부 갈등은 충분히 지혜롭게 잘 대처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제 남편이 그런 남자일 거라고 믿었고요. 그렇게 저와 남편은 3년의 연애 끝에 결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주변에서 걱정했던 것과는 달리 시모는 남편의 말을 정말 잘 들었고 남편이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은 하지 않았어요. 거기다 저밖에 모르는 애처가인 남편 덕에 시집살이를 거의 하지 않았죠. 결혼 초 딱 한 번 시모가 저에게 시집살이를 시켰다가 남편한테 크게 혼이 난 후부터는 절대 하지 않았고 그러다 보니 저는 시모의 눈치를 볼 일이 없어 시모가 불편하다고 느껴지지 않게 되면서 고부 갈등은 제 결혼 생활에서는 전혀 느낄 수 없을 만큼 시모와의 사이가 꽤 좋아졌어요. 정말 진심으로 부부가 사랑을 나누면 아기씨가 찾아온다는 말을 들은 적이 있었는데 신기하게도 매일 소소한 행복으로 가득 찬 신혼생활을 보내는 중에 소중한 생명이 찾아왔고 그렇게 저희는
더욱 단단한 부부가 되어갔어요. 임신에서도 정말 지극정성으로 저를 챙겨주었고, 시모도 항상 안부 연락을 먼저 해주면서 임신했을 때는 다이어트 생각 말고 무조건 잘 먹으라고 말씀해 주었고, 입덧 때문에 과일밖에 못 먹던 때에는 과일을 종류별로 박스채 보내주기도 했어요. 출산 후 산후조리에 대한 걱정을 저보다 시모가 더 많이 해주기도 했고요. 무조건 조리원에서 2주 꽉꽉 채워 몸조리를 하고 와야 한다며 남편에게 귀에 박히도록 말씀을 하셨다고 하더라고요. 그 덕에 저는 빠르게 몸을 회복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처음에 아기가 태어났을 때는 쭈글쭈글 못생겼다고 말하면서도 아기 자체만으로도 너무나 사랑스럽더라고요. 그렇게 새 식구가 되어 저와 남편을 꼭 닮은 아들이 얼마나 제 가슴 가득 사랑을 채워주던지, 남편에게 사랑받으며 살아간다는 것은 이런 거구나, 가족에게 사랑을 주는 것은 이런 거구나를 배워가며 제 삶의 안정을 찾아가던 어느 날, 시모가 갑자기 울면서 저에게 전화를 해왔고 힘겹게 이야기를 꺼냈어요. 아가, 너무 미안하다. 끝까지 숨기고 싶었는데 너무 힘들어서 연락했단다. 네? 어머님 힘드시다니, 그게 무슨... 저한테 편하게 말씀하세요. 안 좋은 일이라도 있으신 거예요? 실은 내가 암에 걸렸어. 한 달 전에 수술하고 벌써 지금 2차 항암 치료 받는 중이란다. 이렇게 말하게 돼서 미안하구나. 어머님, 그게 무슨... 아이 아빠는 알고 있는 건가요? 애비도 아직 몰라. 걱정할까봐 말을 못하겠더구나. 애비가 속상해하는 모습을 볼 자신이 없어서. 아니, 어떻게 이런 일이... 자주 살피지 못한 저희 탓이에요. 너무 죄송해요. 어머님 혼자 많이 힘드셨을 텐데. 아이 아빠한테는 제가 이야기할게요. 모르고 있다 나중에 알게 되면 그땐 지금보다 더 많이 힘들 거예요. 저는 시모의 말에 가슴이 정말 철렁 내려앉았지만 애써 침착하기 위해 노력했어요. 저보다 더 힘들 사람은 시모와 남편일 테니까요. 통화를 마치고 얼마 뒤 퇴근하고 돌아온 남편이 잠깐 쉬기 위해 거실 소파에 가서 앉자 저는 남편에게 다가가 시모의 건강 상태에 대해 알려주었어요. 처음에는 제게 그런 장난치는 거 아니라며 저를 다그쳤지만 한참을 제 표정을 살피던 남편은 제 말이 곧 사실이라는 것을 알고는 엄청난 충격에 빠졌어요. 넋이 나갔다는 표현이 딱 맞을 정도였죠. 그도 그럴 것이 시모도 아들 바보지만 홀로 자신을 이만큼 키워준 것에 대한 감사함과 미안함 때문에 남편도 시모를 정말 끔찍이도 생각했거든요. 그렇게 넋놓고 있은 지 10여 분쯤 지났을 때 남편은 금방이라도 눈물을 쏟을 것 같은 눈으로 저를 바라보며 시모에게 얼른 가보자고 말하기에 저는 급하게 나갈 채비를 맞춘 후 곧장 시어머니를 찾아갔습니다. 시댁에 도착해 부랴부랴 주차를 마친 후 집으로 들어갔고 저희를 맞이하는 시모의 모습에는 예전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어요. 시모의 얼굴도 말이 아니었고 거의 뼈밖에 남지 않아 몸은 앙상해져 있었던 데다 항암 치료 때문인지 머리도 다 밀려 있었어요. 시모의 모습을 보자 눈물이 왈칵 쏟아졌습니다. 제 남편도 저도 시모도
셋이서 부둥켜 안고 한참을 펑펑 울었어요. 가슴이 미어진다는 것을 처음 느꼈던 날이었어요. 눈밑이 새빨갛게 부어오른 채로 집으로 돌아왔고, 꽤 늦은 시간이라 오는 길에 잠든 아들을 자신의 방에 누이고 저와 남편도 자기 위에 잠자리에 누웠지만 시모가 어찌나 안쓰럽고 또 죄송스러운 마음이 들던지 눈을 감으면 자꾸 시모의 하얗게 뜬 얼굴이 떠올라 도무지 잠이 오질 않았어요. 저도 이런데 남편은 오죽할까요? 제게 등을 돌린 채 누워 한동안 흐느껴 울면서 뒤척이다 일어나 안방 화장실에 들어가더니 그 안에서 엉엉 우는 소리가 침실까지 새어나오더라고요. 저는 남편의 울음소리가 가슴을 후벼 파는 것만 같아 결국 저도 울다 잠이 들었어요. 그 뒤로 몇 날 며칠을 한숨만 푹푹 내쉬던 남편은 아픈 시모 생각에 일이 통 손에 잡히지 않는다며 아무래도 자신이 휴가를 쓰고 시모를 돌보러 가야겠다는 겁니다. 하지만 남편은 아주 중요한 진급을 앞두고 있던 터라 휴가를 내더라도 오랫동안 쉬게 되면 진급에 지장이 갈 수밖에 없었기 때문에 남편 대신 제가 시모를 돌보겠다고 이야기했어요. 저 역시 혼자 계신 시모가 자꾸 마음에 걸려 며칠을 잠을 설치기도 하고 기분도 좋지 않은 상태로 지내왔기에 고민할 필요도 없었죠. 처음에는 어린 아들과 아픈 시모를 모두 챙긴다는 것이 막상 쉬운 일이 아니라며 저를 걱정하는 남편에게 아무래도 살림이 손에 붙은 제가 집안일 하나를 하더라도 시간도 덜 걸릴 거고 아무리 자식이라도 아들보단 딸이 더 편한 부분이 분명 있을 거라고 남편을 설득했어요. 그러니 남편은 오랜 고민 끝에 제 생각대로 하자고 승낙을 했어요. 그러고도 뭐가 그리도 마음에 걸렸는지 제게 괜찮겠냐며 연신 물어보곤 했습니다. 이틀 뒤 저는 회사에 휴직계를 쓴 후 짐을 챙겨 3살 배기 아들을 데리고 시모를 돌보러 시댁으로 내려갔어요. 그 사이 시모는 항암 치료를 받다가 중도에 포기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얼마나 힘들었으면 그랬을까 안쓰러웠어요. 하지만 방치하고 있을 순 없어 어떻게든 치료를 다시 받아보자고 여러 차례 설득해 보려고 했지만 시모는 너무 아프고 힘들더라며 그냥 편하게 지내고 싶다고 말하였고 당신의 뜻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던 저는 그저 제가 더욱 살뜰히 챙겨야겠다는 생각뿐이었어요. 그 후 저는 정말 정성껏 시모를 돌보았고 아픈 시모의 비유를 마치기 위해 엄청 노력했습니다. 어린 아들까지 케어해야 했기 때문에 밤만 되면 쓰러지듯 잠들기 일쑤였지만 그래도 지친 내색하지 않고 최선을 다했어요. 시댁에 내려간 지 얼마 안 되었을 때만 해도 제게 미안하고 고맙다며 아픈 모습을 보이지 않으려고 하던 시모도 시간이 지나면서 몸 상태가 많이 악화가 되는 건지 점점 짜증 부리는 날이 많아졌어요. 아프면 예민해져 짜증이 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알기에 저는 더욱 노력하는 방법밖에는 없었어요. 하지만 제가 아무리 노력해도 힘든 건 힘들더라고요. 시모의 짜증이 늘어난 때부터 시집살이까지 시작되었으니까요. 정말 앉아있을 시간도 없이 13km나 나가는 아들을 등에 업고 낮잠을 재워가며 식사 준비를 해야 했어요. 아들이 아직 어려 아이의 반찬 따로 시모의 반찬 따로 만들어야 했고 저는 제 일이라 여기며 성심성의껏 만들었지만 돌아오는 말은 비난뿐이었죠. 아우, 단맛 떨어져.
너는 살림 배운 지가 언젠데 아직도 반찬 간 하나 제대로 못 맞추니? 이따위 반찬에 지금 나더러 먹으라는 거야? 일부러 조금 삼삼하게 했어요. 짜고 맵게 드시면 안 좋다고 하더라고요, 어머님. 내가 벌써 죽기라도 했어? 제사상에 올리는 음식 마냥 죄다 간이 하나도 안 됐잖아. 예, 너나 실컷 먹어라. 어휴, 입맛 떨어져. 이뿐만이 아니었어요. 집안일도 하나부터 열까지 모두 걸고 넘어졌죠. 예, 이리 좀 와서 네 눈으로 좀 봐. 창문에 손주 손자국 좀 봐라. 넌 도대체 뭐 하는 거니? 내가 아파 죽겠는데 이런 것까지 신경 써야겠어? 아휴, 어머, 제가 미처 못 봤어요. 설거지만 끝내고 얼른 닦을게요. 여기서도 이렇게 제대로 하는 것 하나 없는데? 너희 집에서는 얼마나 더 엉망일 거야? 애 키우는 집은 첫째도 청결, 둘째도 청결이야. 아픈 사람 있는 곳은 말할 것도 없고. 네, 주의할게요. 예, 갓진 밥에 생김치랑 보쌈이 먹고 싶구나. 저녁에 먹게 준비해둬라. 네, 어머니? 지금 시간이 벌써 오후 5시인데 장 봐서 김치 담그고 고기 삶기엔 시간이 부족해요. 이미 저녁 식사 준비도 거의 끝났고요. 제가 내일 일찍 장 봐서 맛있게 해드릴게요. 너는 내 말이 말 같지 않아? 어떻게 말끝마다 토를 다니? 너 내가 환자고 이제 곧 갈 사람이라고 생각해서 나 무시하냐? 뭐 대단한 거라고 하루를 기다려 먹으라는 거야? 너 내 저녁상은 차리지도 마. 네 맛있는 음식을 어떻게 먹으라고? 제가 병간호하러 온 건지 식모살이 하러 온 건지 구분되지 않을 만큼 하루에도 몇 번씩 제가 하는 모든 것을 시모는 불만스러워 했어요. 꼭 제가 신데렐라라도 된 것 같은 기분이었죠. 거기다 3살짜리 아이가 놀 때 어지르는 건 너무 당연한 것 아닌가요? 시모는 아프다는 말을 입에 달고 지내면서도 방에서 쉬쉬라고 아무리 말해도 거실 소파에 나와 앉아서 저를 지적하기 바빴고, 손주가 장난감을 가지고 놀고 있는 모습을 보고 웃으시다가도 제게 집이 개판이라며 성을 내셨어요. 그 중에서도 가장 힘들었던 것은 대청소를 매일같이 시켰다는 것이었어요. 시모가 몇십 년을 살아온 집이라 내부에 낡은 것들도 꽤 있었고 가구들도 오래되어 무거운 것들이 아주 많았어요. 시모는 그 무거운 가구들 미치며 오래된 생활 자구까지 모조리 쓸고 닦으라는 겁니다. 처음에는 건강도 안 좋으시니 묵은 먼지는 당연히 치워야 한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옷장을 제 힘으로 옮기는 것은 무리라 긴 막대로 밑에 먼지를 쓸어 밖으로 꺼낸 후 청소했지만 시모는 그런 제 모습을 보고 혀를 끌끌 차며 그렇게 하면 온 집안에 먼지만 가득하다면서 그게 청소가 되겠냐고 핀잔을 주더라고요. 저는 신모에게 가구를 드러내고 하는 것은 무리라며 차라리 청소업체를 한번 불러서 깨끗이 청소하는 게 어떻겠냐고 이야기를 하자 제게 막말을 퍼부어댔습니다. 너 내 아들이 힘들게 번 돈을 여태 그런 식으로 썼니? 내 아들 등골 위게 만든 짓만 골라서 하는구나. 그깟게 뭐가 무겁다고 엄살을 부려? 힘은 뒀다가 어디에 쓰니? 어쩜 잘하는 것 하나 없어. 어휴, 징그러. 어머님 댁에 있는 가구는 오래돼서 요즘 가구들처럼 가볍지 않아요. 어머님 건강에도 안 좋고
아이한테도 묵은 먼지는 안 좋으니까 이번 기회에 하면 좋을 것 같아 말씀드린 거죠. 내 건강에 안 좋은 건 묵은 먼지가 아니라 너야, 너. 어쩜 하루라도 스트레스 안 주는 날이 없니? 일해가지고 병간호가 되겠어? 병을 더 키우겠지. 너 솔직히 말해봐. 나더러 빨리 죽으라는 거지? 어? 결국 저는 시모의 성화에 매일같이 말도 안 되는 양의 집안일에 힘을 쏟아야 했어요. 시모의 건강만을 생각하며 갖은 시집살이를 시켜도 묵묵히 그 수발을 다 들었고요. 그저 암토병으로 많이 힘드실 테니까 최대한 맞춰드려야 한다고 당연히 생각했던 거죠. 거기다 건강이 안 좋아서도 있겠지만 시모는 평소 잠을 잘 자지 못해서 밤에 수면제를 먹고 주무셨기 때문에 더욱 예민할 수밖에 없었던 상황이었어요. 하지만 저 역시 몸도 너무 힘들고 회사에 휴직기를 쓰고 시댁으로 내려왔던 거기 때문에 계속 지금처럼 지낼 수 없어 시댁에 보름 정도 내려왔다 다시 집으로 돌아가 며칠 지내면서 남편도 챙기고 제 일도 하면서 왔다 갔다 하는 것을 반복하기로 했습니다. 그렇게 지내기를 3달쯤 되었을 때였어요. 시댁에서 지낸 지 열흘쯤 되었을 때였죠. 새벽에 끙끙 앓는 소리에 잠에서 깨어 아들을 보니 아들이 식은땀을 뻘뻘 흘리며 자고 있더라고요. 너무 놀란 마음에 열부터 쟀는데 39도까지 올라 있었어요. 급히 병원에 가야 하는 상황이었지만 시댁이 있는 곳은 아주 시골이라 동네 병원에 갈래도 2시간 정도 차로 이동을 해 읍내로 나가야 했기 때문에 가기 전에 몇 시간 이상 열이 들끓도록 아들을 들 수 없어 집에 구비해둔 해열제를 먹이고 병원에 갈 채비를 했어요. 저는 어차피 동네 병원까지 갈래도 시간이 꽤 걸리기 때문에 새벽이라 속력을 내서 밟으면 3시간 반 만에 집 근처 대학병원에 갈 수 있을 것 같아 곧장 대학병원으로 출발했습니다. 다행히 아들이 잘 견뎌주었고 열경련 없이 겨우 열이 내려 응급실에서 퇴원할 수 있었어요. 놀란 마음이 진정되자 몸에 힘이 쭉 풀려 남편에게 연락하고 싶었지만 하필이면 제주도 출장 중이었기에 녹초가 된 몸을 이끌고 집으로 향했죠. 차에서 그냥 잠들고 싶은 마음은 굴뚝이었지만 무거운 걸음 이끌고 단잠에 빠진 아들을 품에 안은 채 집에 도착해 도어락을 풀고 현관을 열었어요. 그런데 거실 화장실에서 누군가 씻고 있는 소리가 거실 밖을 가득 채웠어요. 거기에 누군가의 웃음소리와 함께요. 순간 너무 놀란 저는 아이를 안은 채 기척을 느끼지 못하도록 조심히 현관문을 닫고 밖으로 다시 나와 누군가 우리 집에 주거 침입을 했다고 경찰서에 신고를 했어요. 당시에는 어찌나 무섭고 소름 돋던지 경찰관이 도착한 것을 확인한 후에야 아주 조금 무서움을 덜었지만 여전히 긴장된 채로 경찰과 함께 집에 들어갔어요. 하지만 집에 들어가 보게 된 광경은 그야말로 충격 그 자체였습니다. 분명 제게 3박 4일 동안 제주 출장을 다녀와야 한다며 갔다 오면서 꼭 시댁에 들르겠다던 남편이 제주도가 아닌 집에 있는 것이었어요. 거기에 남편의 옆에는 제 30년 지기이자 제게 남편을 소개시켜준 그 친구가 있었죠. 그리고 친구 꼴은 가관이었어요. 속엔 아무것도 입지 않은 채로 축축한 머리를 늘어뜨린 채 샤워 가운만 툭 걸치고 있더라고요. 처음엔 제가 잘못 본 줄 알았습니다. 믿을 수 없는 일이었으니까요. 근데 정말 웃기게도
옆에서 경찰관이 주거침입 신고가 들어왔다며 신분을 밝히라는 그 말에 정신이 번쩍 들었죠. 여, 여보, 여긴 어쩐 일이야? 이게 어떻게 된 거냐면, 왜 제주도에 있어야 할 사람이 집에 있어? 그것도 쟤랑? 너무 재밌다. 이런 서프라이즈가 나한테 있는 줄은 몰랐네. 니네가 어떻게 나한테 이래? 여보, 오해야, 오해. 그러니까 이게 말이야. 미안해. 나 네 남편 사랑해. 그리고 우리 관계 꽤 됐어. 뭐? 사랑? 내노란불이라는 말이 딱 이런 이야기네. 내가 하면 로맨스 남이 하면 불륜. 너희는 사랑이 아니라 그저 손가락질 받을 짓인 불륜을 저지른 거야. 왜? 총각일 땐 매력이 없었는데 나랑 결혼하고 나니까 새롭디? 여보, 무슨 말을 그렇게 해? 야, 네 아픈 엄마의 토끼 같은 자식까지 나한테 다 떠맡기고 넌 이딴 짓을 하고 싶던? 네가 그러고도 사람이야? 시어머니는 나한테 온종일 히스테리인데 네 엄마는 너 이러는 거 아니? 아냐고! 여보, 그게 실은 내 친구지만 정말 눈치 없다. 아직도 속고 있었다니. 이러니까 네 남편이 다른 여자를 사랑한다는 것도 눈치 못 챘지. 네 시어머니 암 아니야. 너 속은 거라고. 참 어떻게 사람이 이렇게 악랄할까요? 내 남자와 불륜을 저지른 친구년이 남편 대신 털어놓은 내용은 이랬습니다. 제 친구와는 몇 년 전 저를 소개시켜주기 전 몇 번 친구 남편을 통해 만난 게 처음이었다더군요. 그때는 정말 순수한 마음으로 저와 잘 맞을 것 같아서 자기 남편을 졸라 자리를 만들어줬던 거고요. 하지만 결혼 후 저를 대하는 모습이 너무나도 자상해 자기도 모르게 마음을 빼앗겼고 제 남편을 유혹하기 위해 끈질기게 연락하고 만남을 요구했던 거죠. 처음에는 냉정하지만 기분 상하지 않도록 거절했던 남편도 제 친구라는 것을 핑계 삼아 저 몰래 몇 번 만남을 가지게 되면서 끈적한 관계가 시작되었던 것이었습니다. 남편과 친구의 불륜이 시작되었던 때가 정말 황당하게도 제가 아들을 가졌을 무렵이었어요. 저를 속이며 몰래 만나면서 친구에 대한 감정이 더욱 깊어진 남편이 작당하고 신부한테 일부러 암에 걸려 항암 치료를 받은 것처럼 연기를 하라고 시켰던 것이었죠. 그 이유는 당연하게도 제 친구와 마음 편하게 불륜짓을 저지르기 위해서였던 거였고요. 저를 집 밖으로 내쫓으려고 심호까지 합세해서 말이에요. 제 배필이라고 굳게 믿었던 남편이 이런 쓰레기였다니. 거기다 시모는 모든 걸 다 알면서 연기를 하고 아들 바보라는 이유로 아들의 부적합한 요구를 다 들어준 거더군요. 친구는 모든 사실을 알려준 뒤 제 속을 뒤집는 말을 하고는 자신의 옷을 챙겨 입고 집을 나갔습니다. 그동안 멍청한 니 덕에 재미 좀 봤는데 이제 다 걸렸으니까 스릴이 없겠네. 친구여서 좋았다. 우리 우정도 여기서 끝이겠네. 그건 좀 아쉽다. 자기야, 쟤랑 정리되면 연락해. 저는 남편에게 날 밝으면 다시 이야기할 테니 도망갈 생각 말라고 엄포를 둔 후 아들 방에 들어가 잠든 아이를 누워둔 후 분하고 화나는 것을 꾹꾹 누르며 소리 없이 울다 날을 샜습니다. 저는 동이 트자마자 안 좋은 모습을 아들에게 차마 보여주고 싶지 않은 마음에 친정에 아이를 맡기고 돌아와 시모에게 다 들켰으니 연기 그만하고
지금 당장 올라오라고 고래고래 소리를 친 후 전화를 끊었어요. 그러니 불이 나게 준비하고 왔는지 시모는 4시간 만에 저희 집에 도착했어요. 아들이 사리분별을 못하면 엄마가 된 도리로서 잡아주지는 못할 망정 아무리 아들밖에 모른다고 해도 그렇지. 왜 그렇게 살아요? 왜? 아가, 미안하다, 미안해. 전 아무것도 모르고 어머님 병수발 다 들고 시집살이까지 당하면서 재미있으셨어요? 내 아들 아파도 어디에 말도 못하고 그 새벽에 저 혼자 이리 뛰고 저리 뛰면서 얼마나 무섭고 힘들었는데 어떻게 나한테 이래요? 여보, 애 아픈 줄 몰랐어. 왜 혼자 고생했어? 연락을 했으면 내가 갔을... 뭐? 지금 나랑 말장난하니? 출장 간다고 거짓말하고 내 친구랑 놀아난 건 너야. 어떻게 그렇게 감쪽같이 나를 속일 수 있어? 미안하다. 내가 못나서 그런 거야. 애비가 아니라 내가 혼자 키우다 보니 부족함이 많아서 그런 거야. 네, 어머님도 못나셨고 애 아빠도 분리수거도 안 되는 쓰레기예요. 아셨어요? 제가 갖은 수모 당하면서도 그동안 쌓아왔던 존경하는 마음, 사랑하는 마음으로 버티고 또 버텼어요. 이제 존경도 사랑도 다 무너졌으니 어디 보세요. 제가 어떻게 아는지. 그리고 이 쓰레기 모자야. 머리 밀고 뼈밖에 안 남을 정도로 살을 뺄 정신력으로 의미 있는 것들을 좀 해라. 저는 제 앞에서 무릎을 꿇고 있는 남편과 시모를 뒤로 한 채 방으로 들어가 제 옷가지와 아이의 옷가지를 챙기기 시작했어요. 제가 짐 싸는 소리가 거실까지 들렸는지 제게 달려와 자신이 잘못했다며 왜 갑자기 짐을 싸느냐며 대화로 풀자고 화풀릴 때까지 자기가 뭐든 하겠다는 남편. 시모도 남편의 말소리를 듣고 불이 나게 달려와 눈물 범벅이 된 채 제 팔을 부여잡고 오열을 하더군요. 그런 모자에게 저는 쐐기를 받기 위해 입을 열었습니다. 이 행각을 벌렸을 때는 최악의 상황까지 계획했겠지. 미련하게 100%안 걸릴 거라는 생각으로 저지른 건 아니잖아. 갈라서 우리, 그리고 오늘부터 넌 아들 없는 셈 쳐. 앞으로 네 애 아니니까. 뭐? 지금 이혼이라도 하자는 거야? 어떻게 내 애가 아니라는 거야? 아가, 지금 혼란스럽고 화나는 마음에 그런 말 하는 거지? 이혼은 안 된다. 제발 이혼만은 하지 말아주렴. 내가 아들놈 간수 못한 거니 해달라는 건 내가 뭐든 다 해줄게. 나는 미워해도 돼. 하지만 내 아들만은 용서해주렴. 응? 다시는 이런 일 없도록 내가 책임지 마. 엄마 말이 맞아. 여보, 지금은 나한테 화가 많이 나서 그런 거야. 이혼만은 안 돼. 용서해줘. 다시는 이런 일 없을 거야. 맹세해. 이혼은 우리 아이한테도 안 좋을 거야. 그래, 친정에 가서 머리도 좀 식히고, 그간 고생했으니까 마음 편하게 휴식 취한다 생각하고 지내다 와. 맹세? 결혼식 때 우리를 축하해주는 많은 사람 앞에서 한 건 뭐니? 이혼을 하던 안 하던 그건 내가 정해. 뻔뻔하기 짝이 없는 모자네. 이럴 때까지 아주 궁합이 척척 맞는구나. 진절이 난다 진짜. 그리고 어머니 미리 축하드려요. 조만간 새 며느리 보겠어요. 끼리끼리 만나서 어디 한번 잘 살아보세요.
남편과 시모가 자꾸 저를 붙잡고 늘어질까봐 꼭 필요한 것만 대충 챙긴 뒤 집을 나와 친정으로 가면서 다짐했어요. 제가 당했던 것에 딱 곱절로 되갚아주겠다고 말이죠. 친정에 도착해 부모님께 제가 겪었던 일을 모두 털어놓고 이혼하겠다는 의사를 밝혔고, 가족 모두 시모와 남편에 대한 분노를 숨길 수 없어서인지 이혼에 대한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계셨던 부모님께서 당장 이혼하라며 성하였어요. 듬직하고 자상한 남편을 너무도 믿었던 부모님이기에 더 큰 배신감을 느끼신 것 같았어요. 이런 일을 겪은 건 좋은데 왜 이리 부모님께 죄송한 마음이 들던지. 저는 남편의 불륜에 대한 증거가 부족해 이혼 소송을 하더라도 좋은 결과를 낼 수 있을까 고민하던 차에 친정 아버지가 나서서 저를 많이 도와주셨어요. 아버지의 친구분 중 아들이 이혼 전문 변호사로 활동하며 유명 로펌에서 근무를 하고 있어 연결을 해주셨거든요. 덕분에 이혼 소송에 대한 구색을 맞추기가 수월해졌어요. 다행히 제가 주거 침입으로 신고하던 날 와주었던 경찰분께 부탁해 당시 상황에 대해 자세히 이야기 나눈 것을 녹음하는 등 저는 남편의 불륜과 시모가 거짓으로 연기를 했던 것 등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물을 되는 대로 모았습니다. 병원을 통해 시모의 차트를 확인하는 건 불법이었지만 변호사님께서 제가 겪은 일이 너무 마음 아프다며 많이 힘써주신 덕에 변호사님의 누나분이 의사셨고 부탁을 해서 시모가 병원을 내원했던 기록이 담긴 차트까지 손에 넣을 수 있었어요. 당연하게도 암에 대한 내용은 어디서도 찾아볼 수가 없었어요. 그 후로도 변호사님이 알려주는 순서대로 차근차근 준비를 해나가니 얼추 남편과 시모가 벌인 일에 대해 입증할 수 있는 증거물들이 꽤 모였고, 제가 변호사님께 그 증거물들을 주었더니 잘하면 사기죄로 처벌도 가능하겠다고 말씀해 주시더군요. 거기다 우정을 저버린 제 친구도 그냥 둘 수 없었기에 저는 친구를 상간녀로 고소했습니다. 너무도 괘씸했으니까요. 제 행복을 망친 두 연놈을 마음 편하게 살도록 두고 싶지 않았어요. 날 속인 건 친구도 마찬가지였으니까 당연히 죗값을 받아야 한다고 생각했거든요. 고소장이 친구의 집에 날아가는 날에 맞춰 저는 제 30년 지기 친구의 남편에게 연락해 만남을 청했어요. 아무것도 모르는 친구의 남편은 흔쾌히 승낙했고요. 친구의 남편의 회사 근처 카페에서 만나 저는 친구의 불륜 사실을 모두 털어놓았어요. 너무 오랜만에 뵙네요. 제게 직접 연락을 주셔서 깜짝 놀랐어요. 네, 정말 오랜만이죠. 그런데 먼저 너무 죄송하다고 말씀드려야 할 것 같아요. 제가 뵙자고 했던 게 좋은 이유는 아니라서요. 어, 괜찮습니다. 편하게 말씀해 주세요. 제 친구가 바람이 났어요. 불륜 상대는 제 남편이고요. 저희 시어머님까지 작당해서 저를 속여가면서 계획적으로 걸리지 않게 힘을 썼더군요. 제 눈으로 톡톡히 봤으니까 의심의 여지조차 없어요. 저희 집에서 친구가 제 남편과 단둘이 있는 것도 모자라 씻고 나와 샤워가운만 걸치고 있었어요. 네? 무슨 이야기인지 도통 모르겠네요. 제 아내가 어째서... 그러게요. 어떻게 대처하실지 모르겠지만 저는 일단 친구를 상간녀로 고소했고 오늘 고소장이 댁으로 날아갈 거예요. 제 남편과 친구의 부적합한 관계가 꽤 오래되었더라고요. 제가 임신했을 때부터 그 부적절한 관계가 시작되었대요.
친구가 제게 불륜에 걸린 그날 다 털어놓고 이야기해 줬어요. 그래서 나한테 이 말을 왜 다 하냐고 물어보니까 어차피 소송 당해봤자 위자료로 돈 1,000만 원밖에 더 내냐며 1,000만 원 주고 바람 피는 게 싸게 먹히는 거라네요. 간통죄 없어진 게 얼마나 좋냐는 말까지 하고요. 아내가 그랬다고요? 그런 말을 했다고요? 이 여자가 아주 단단히 돌았네요. 제가 유성 씨를 찾아갈 거란 생각은 못 했나 봐요, 그년이. 여기 제가 남편하고 이혼하려고 모아놓은 증거물들이에요. 어떤 결정을 하시든 그건 제가 관여할 수 없지만 부디 저처럼 미련한 결정은 아니길 바라요. 저는 친구 남편에게 주기 위해 챙겨온 증거물 복사본을 건네주었고 상황 파악이 되지 않았는지 멍하게 테이블에 놓인 증거자료만 한참 뚫어지게 보던 친구의 남편은 끝내 고개를 떨구고 말았어요. 친구 남편은 제게 이 증거물을 자신이 가져가도 되냐고 묻기에 그러라고 했죠. 떨구었던 고개를 들더니 제게 혹시 이혼소송 중이라면 함께하고 있는 변호사가 있는지 묻더니 소개해주기를 간절히 부탁해왔고 저와 연관된 문제가 분명 맞으니 그 자리에서 변호사님께 연락을 드렸고 다행히 근처에 일이 있다며 곧 저와 친구 남편이 있는 카페로 와주었어요. 두 분이 편하게 이야기 나눌 수 있도록 저는 간단히 인사를 한 후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며칠 후 남편은 이혼 소송에 관해 법원에 나와달라는 연락을 받았는지 제게 전화를 걸어왔고 몇 차례나 거절했지만 끈질기게 연락해 어쩔 수 없이 통화하게 되었어요. 남편은 여전히 자신의 실수였으니 한 번만 용서해달라면서 이혼 소송을 멈춰달라고 애원하기에 저는 남편에게 만약 용서해주고 난 후에 반대로 내가 바람이 나면 어떻게 하겠느냐고 물었더니 남편은 어이없게도 저는 절대 그럴 사람이 아니라며 두둔하더군요. 남편 눈에는 제가 아직까지 정말 바보 같은 여자였나 봅니다. 저는 딱 잘라 이혼 소송의 번복은 없을 테니 제 날짜에 맞춰 법원에 나오기나 하라고 아주 흥미로울 거라고 말한 후 전화를 끊어버렸고 그 후로 몇 날 며칠을 시모와 남편이 수도 없이 제게 연락을 해왔지만 받지 않자 시모는 친정엄마에게까지 연락했다고 아이들이 이렇게 이혼하도록 보고만 있을 거냐며 제발 저를 말려달라고 그러지 않으면 자기도 저를 명예훼손으로 고소하겠다고 협박까지 했다고 합니다. 엄마는 시모의 말에 그간 저를 봐 꾹 참아왔던 분노가 폭발해 시모에게 저는 생전 들어보지도 못한 욕을 한참 동안 퍼부은 후 누가 이기는지 해보자며 지금 당장 명예훼손으로 고소해보라고 당신은 멀쩡할 줄 아냐며 콩밥 먹을 준비나 하고 있으라고 이따위 부모 밑에서 큰 자식이 얼마나 잘 컸겠냐고 고래고래 소리를 지른 후 전화를 확 끊어버렸다고 제게 미안하다고 사과하더라고요. 혹시라도 제가 남편과 이혼하고 시모를 사기죄로 고소할 때 안 좋은 영향을 미치는 것 아니냐며 안절부절 못하시기에 저는 엄마에게 그저 잘했다고 남한테 안 좋은 소리도 못하는 분이 용기 내줘서 고맙다고 말하며 다독여 주었네요. 이혼 소송은 시간 싸움이라는 말을 간혹 들은 적이 있었는데 정말 힘들더라고요. 오래 걸리는 것도 그렇지만 중간에 돈 문제가 얽혀 있어 해결하는 것도 꽤나 시간이 많이 들었어요. 하지만 법은 사악한 모자를 도울 생각은 없었고 저는 양육권과 양육비는 물론 위자료까지 받으면서 이혼 소송에서 승소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그것과 별개로
이혼 후에 시모를 사기죄로 고소했지만 저를 기망해서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게 없다며 불기소되었어요. 하지만 남편놈과 불륜한 친구녀는 상간녀로 고소해서 승소하게 되었죠. 거기다 친구 남편도 저를 도와주었던 변호사님을 통해 이혼 소송을 걸었고, 저랑 똑같이 남편놈에게 상간남 소송을 했다더라고요. 그래서 남편놈은 친구 남편에게 줘야 하는 위자료랑 저한테 줄 위자료랑 재산분할까지 한순간에 집안이 쑥대밭되어 빚더미에 앉게 되었답니다. 저는 제 인생 최고의 쓰레기들을 초전박살내고 지금은 그 배신자들에게 받은 위자료로 친정부모님이 살고 계신 아파트 단지에 새 집을 구해 사랑스러운 아들과 오붓하게 지내게 되었어요. 회사도 복귀해 누구보다 열심히 일하고 있답니다. 그 덕에 최근에 승진까지 하게 되었고요. 힘든 시기가 지나가니까 그간의 서러움을 위로를 해주기라도 하듯 행복한 시간들로 가득해지네요. 아주 가끔이기는 하지만 아들이 아빠의 안부를 물어올 때면 미안하고 가슴 아프지만 그래도 저만 있으면 행복하다는 아들. 저희 모자가 앞으로 헤쳐나가야 할 것들이 너무도 많지만 아들과 함께 씩씩하게 살아갈 것입니다. 제 사연을 들어주신 모든 분께도 위로가 되는 시간, 행복한 날들이 가득하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커피앤톡이었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저는 다음 영상으로 또 찾아뵙겠습니다.